제가 들려드릴 131번째 소설은요, 페터 한트케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입니다. 오스트리아 작가고요. 페터 한트케에 대해서는 63번째 했던 소설 소망 없는 불행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 작가들은 나치 정권이 독일어를 부패시켰으므로 독일 문학의 전통을 재확립하고자 1947년에 47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정치적 성향으로 급진적이었지만 차츰 정치적 의도가 사라지면서 독일 문학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47 그룹상을 제정했었는데요. 그게 작가들에게는 명예로운 권위 있는 문학상이었어요. 퀸터그라스, 하이니 이벨, 그리고 그들보다 좀 뒷세대인 페터 한트케도 수상을 했습니다. 페터 한트케는 기존 문학의 고정관념에 도전했고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희곡 광객 모독은 연극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후의 작품들도 문제작이면서 발표될 때마다 주목을 받았어요. 소설, 희곡, 영화 시나리오도 썼고요. 독일이 저명한 문학상은 싹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는 페터 한트케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책이 좀 어려워서 쉽게 읽히지는 않아요. 작가의 성장소설이고요. 하지만 다른 성장소설과는 조금 달라요. 어린 시절부터의 개인적 역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페터 한트케 특유의 읊조리는 듯한 의식의 전환과 생각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간 당시인 1972년 그 즈음으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미국 뉴욕을 비롯한 몇 개 도시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예요. 나이는 3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지독했어요. 아내 유디트와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둘은 늘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 소강 상태나 화해의 미소까지도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한 계기로 둘은 이해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나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성 싶지 않으니까. 그 편지는 그가 뉴욕에 와서 묵는 제퍼슨가의 웨일런드 매너 호텔로 와 있었어요. 편지 봉투는 델모니코 호텔 봉투였지만 우체국 소인을 살펴보니 닷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보내온 편지였어요. 끝내자는 아내의 편지가 놀랍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를 찾아 높고 가파른 암벽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는 걸 생각했고 그건 극심한 공포의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상관없이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델모니코 호텔로 전화를 해서 아내의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이미 체크아웃했고 다음 행선지를 호텔에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호텔방에 아내가 두고 간 사진기가 있으니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어요. 그는 델모니코 호텔 가까운 곳에 스콧 피츠제럴드가 자주 갔었다는 엘곤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피츠제럴드의 개츠비를 읽었어요. 다음 날 개츠비를 떠올리며 자신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 솔직함이 없는 자신의 감정들이 관심, 배려, 명랑함, 행복 같은 감정들을 이용할 수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었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본 모습을 숨기려는 강박관념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환경과 주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내 유디트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시간관념도 없고 경제관념도 없어서 그를 늘 화나게 했었어요. 호텔에 머무르며 바에 들렸고 주사위 놀이도 했어요. 잠을 잘 자다가도 아침녘에 꿈을 꾸어 불쾌해지곤 했습니다. 아침에 밖을 내다보면서 갑자기 그래도 유디트가 집안일은 잘하는 편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꾸 혼잣말을 했어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혼잣말로 하고 있었지요. 뉴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동안 고트프리트 켈러가 쓴 녹색의 하이니를 읽었어요. 소설 속에서 하이니의 아빠는 하이니가 5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기억나는 아빠의 모습이라고는 땅속에서 감자잎을 당겨 덩이줄기를 보여주던 모습뿐이었어요. 늘 녹색 옷을 입고 다녀서 아이는 녹색의 하이니라고 불렸어요. 엘곤킨 호텔에서 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어요. 이건 자신이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였고 거의 미칠 듯 했습니다. 숨막히듯 적막하면서 음울한 심연이 자신의 앞에 영상처럼 펼쳐지는 걸 보았어요. 델모니코 호텔에 가서 유디트가 놓고 간 사진기를 찾아왔습니다. 필름의 가장자리의 숫자를 보니까 아내가 그새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유디트가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으므로 왠지 좋은 징조로 다가와서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그날 극장에도 갔고 식욕도 괜찮아서 식당에서 식사도 잘했습니다. 호텔로 와서 프론트에 필라델피아행 기차표 예매를 부탁하고 위스키를 마신 후 녹색의 하이니를 읽었어요. 하이니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와 대자연에 대한 지식 내기를 했는데 하이니가 지고 말았어요. 주먹 세례까지 이어졌지만 하이니는 그 상처보다 더 깊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학교를 떠나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에서 자유롭게 대자연을 보며 즐거움을 화폭에 담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며 자연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은 어린 시절 내내 그를 압박하는 존재였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가난했으므로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자연을 감상하는 안목을 가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환경에 가면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느라 경험의 폭이 적었고 다른 조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가끔은 쉽게 도치 상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건 꿈과 세상을 명확히 인식해 본 적이 없어서기도 했습니다. 꿈과 세상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는 공포의 순간들이 즉각적으로 떠올랐어요. 그에게서 기억이란 건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얼른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기를 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로 떠났습니다. 도착했을 때 누군가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호텔로 와서 외투를 벗어 옷장에 걸었을 때 밖은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그는 유디트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나면 죽도록 패주고 말 것이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몇몇 고급 호텔에 유디트가 묵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녀가 바클레이 호텔에 머물다가 이틀 전에 떠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떠나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으므로 다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녹색의 하이니를 읽었어요. 하이니가 자연을 사생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클레어를 찾아갔습니다. 클레어 메디슨. 그녀는 필라델피아 서쪽 피니스빌에 살고 있어요. 3년 전 그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둘은 잠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쳤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는 친구인 한 쌍의 연인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고 그는 같이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모텔에서 하루를 묵었고 다음 날 다시 출발해서 오하이오주로 들어섰어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을 자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클레어는 아이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적이지 않은 교육관을 갖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했죠. 자기로 인해 불안함을 갖고 있는 아이와 장시간 여행을 해야 하는 이때 그가 함께인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도착했고 홀리데이인 호텔에 묵었어요. 그는 맨하탄의 엘곤킨 호텔과 필라델피아의 바클레이 호텔에 전화를 해서 유디트에게서 연락이 온 게 있는지를 물었고 전화는 한번 왔었지만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클레어와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어린 시절에 그랬듯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외톨이로 느끼기 싫어서 간단하게 지나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클레어는 녹색의 하이니에 대해 말을 했어요. 하이니는 아무것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의 결과일 뿐으로 여기지만 그게 비겁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자신에게 별 가치가 없거나 관여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그 콤플렉스를 배려하는 방법이나 생활 방식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했고 한 쌍의 연인이라 부르는 클레어의 친구들 집에서 묵었어요. 남자는 영화 광고 포스터를 그렸고 여자는 배경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삶에 실망하고 좌절한 듯 보였고 여자는 뭔가 비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곁에서 머물다 보니 여자에게는 비밀이 없었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은 강렬하면서도 서로에게 신경과민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도 다시 안정을 찾으려고 꼭 붙어 있었어요. 신경이 예민해질 때는 서로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10년을 같이 살면서 떨어져 지낸 적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인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는 그들의 애정 방식에 섬뜩했습니다. 한 쌍의 연인은 클레어와 그의 관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클레어와 그는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해왔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클레어는 이 한 쌍의 연인 같은 삶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고역의 과정이라 여겼고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한 쌍의 연인을 보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그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여운이 긴 삶의 기쁨을 느꼈어요. 뭔가가 확 달라져서 그런 건 아니었고 움직임도 없고 스스로를 돌보지도 않았지만 일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른 사람들이 섬세한 움직임에 호감이 갔어요. 적절한 순간에 적당한 거리를 둔 이별의 몸짓, 공감이 묻어나는 얼굴 표정,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종업원의 근사한 제스처. 그는 클레어에게 유디티와의 생활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때려 죽일까봐 두려웠고 한 번은 길거리에서 목을 조른 적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었던 일. 컴컴한 곳에서 유디트를 때렸는데 곧바로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은 채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본 일. 함께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날들. 되돌릴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고 다시 만난다 해도 서로의 몸에 가해 행위를 할 게 뻔한 관계.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었던 건 둘 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유로워졌으며 유디트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줘야 하는 모습에는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레스토랑에 갈 때, 공항에 갈 때,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데 익숙해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경계를 단단히 했고 어떤 때 최악의 비열한 행동을 막 끝낸 후엔 둘 다 창백한 얼굴로 두려움을 느끼면 유디티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느껴졌고 그게 예전에 사랑했던 감정보다 더 강렬했었어요. 한 쌍의 연인 집에 오자마자 그는 필라델피아 호텔에 전화를 걸어 이곳 주소를 말해두었었는데 이틀 뒤에 유디티에게서 카드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였어요. 행복한이라는 단어와 생일이라는 단어 사이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는데 권총을 흐릿하게 근접 촬영한 거였어요. 유디트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데서 오히려 당당함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도 그들은 여러 번 서로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었으며 상대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건 희생자를 학대해서 비방함으로써 희생자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끼게끔 만드는 치정 살인의 경우와 흡사했습니다. 이런 카드를 보낸 유디트,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려는 그녀의 스타일에 걸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젊은 미스터 링컨을 보았어요. 링컨의 소년 시절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는 영화 속 인물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들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 포드 감독을 만나고 싶었어요. 감독이 자신이 영화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배우 헨리 폰다와는 자주 만나는지, 당신이 만든 영화가 나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주었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밝은 기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한 쌍의 연인과 클레어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대화를 나누고 그대의 손을 잡으리라는 음반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의 감정은 한껏 달아올랐어요. 그는 감정에 젖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술에 취한 아버지의 꿀럭거리는 기침 소리, 그 기억은 끔찍했고 침대에 누워 어서 잠들어 버리고 싶었던 기억.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가 어떤 기억이건 기억이라는 자체에 대한 암울함이라는 형상으로 남아버렸고 지금 암울함에서 해방되어 지나간 시절을 객관적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정도는 마음이 다듬어졌다고 말했어요. 클레어는 녹색의 하이니처럼 경험이 쌓일 때마다 점점 현명한 판단을 하고 결국은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속달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그 안에 물건엔 철사줄이 감겨 있었고 줄을 움켜쥐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철사줄에는 약하게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게 상자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디트가 보냈을 것이 분명한 그 소포. 그에게는 그게 애걸의 소리로 들렸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그는 애리조나주 투손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클레어가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투손에 도착했고 첫날 호텔에서 머물며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느꼈던 즐거움 같은 곳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귀찮았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을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문득 아달베르토 슈티프터의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시간은 그렇게 발을 질질 끌며 지나갔다. 갑자기 얼마간의 시간을 송두리째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꿈을 너무 많이 꾸었어요. 밖으로 나왔고 투손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관계를 맺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철저히 혼자 된다는 게 참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실했습니다. 왜 유디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어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년 전부터 오리건주 북부에서 벌목꾼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의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에스터 게이더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녹색의 하이니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하이니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고 그 충격으로 몇 년 동안 염세적이고 권태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인이 미국에서 돌아오자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동화적인 결말. 그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둠 속에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동생이 있는 에스터 게이더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있었고 1500명가량의 주민들이 대부분 벌목을 하며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동생이 거주하는 가건물에 가보았지만 동생은 없었어요. 방 안에는 몇 개의 물건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가 여행 중에 보낸 전보, 그가 15년도 더 전에 기숙사 생활할 때 쓰던 손수건, 벽에는 오스트리아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 형제는 어릴 때 경험할 것이 너무 없어서 볼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 달력의 사진은 굉장한 새로운 볼거리였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주는 새 달력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동생은 새 달력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곤 했어요. 동생이 일하는 제재소로 갔고 거긴 움푹한 저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전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는 동생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동생을 만나지는 않고 마치 그렇게 보기만 하기 위해 갔던 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텔로 와보니 유디트에게서 사진 엽서가 하나 와 있었어요. 태평양 연안의 트윈록스 지방을 항공 촬영한 엽서였어요. 거긴 여기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죠. 택시를 타고 오리건주를 일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한 지역에서 유디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도로를 건너와서 그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정처 없이 같이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멈춰서고 그렇게 걷다 보니 밤이 되었고 밝게 불을 밝힌 그레이 하운드 버스가 왔어요. 그들은 버스를 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물었고 운전기사는 남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존 포드 감독을 만나러 함께 갔습니다. 존 포드는 76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벨에어의 부인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6년 전부터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고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테라스에 앉아서 오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보냈어요. 존 포드는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했고 질문을 받으면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유디트가 당신은 왜 항상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가를 물었어요. 존 포드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행동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경험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직접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직접 경험했던 일보다는 할 수 없었던 일이나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향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가끔 잊곤 하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이 산책을 했어요. 존 포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유디트는 자신들이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남편을 추적하면서 해코지를 했던 일,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헤어지기로 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존 포드는 놀라워했고 이게 모두 사실인가를 물었으며 유디트는 그렇다고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가난과 불행한 어머니로 인해 욕망의 결핍을 겪었어요. 작가가 되었고 결혼도 했지만 극단으로 치달을 만큼 불행했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서 짧은 이별의 편지를 받았고요. 아내의 행방을 찾아 미국으로 와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불안의 증상으로 혼잣말을 자꾸 했어요. 책 녹색의 하이니를 계속 읽는데요. 하이니를 모델로 자신을 더 비참하게 몰아가거나 투영시키거나 자꾸 자신 안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클레어를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됐고요. 클레어에게 솔직한 내면을 꽤 많이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클레어와 그녀의 친구인 한 쌍의 연인을 만나면서 과거의 결핍을 조금씩 치유해 나갑니다. 아내 유디트의 행적을 쫓았지만 그녀는 손에 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디트가 그를 추적하면서 악행을 저질렀죠. 그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심해졌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자기 안이 타자와 화해하는 단계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 만나고 싶었던 존 포드 감독을 만나러 가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유디트와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장 극적인 또는 비극적이 될 수도 있었던 순간에 헤어짐에 대한 순수한 결정을 했습니다. 헤어지기 위해 함께 동행했고요. 존 포드를 만났어요. 그 대감독을 만나서 나와 우리라는 존재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우리였으므로 우리를 해체할 방법에 대해서 관대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녹색의 하이니에서 하이니가 아내로 인해 행복을 찾듯 그도 끝없이 시달리던 내면의 불협화음을 아내와 평화롭게 헤어지는 걸로 일단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과거의 불행이 현재의 삶에 투영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행복하지 못하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의심이 끝없이 자신을 파고들죠.
그건 불행했던 기억이 행복했던 기억보다 우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의미에서 그 불안함은 존재 자체로 불안한 거고요. 그럴수록 누구나 소통의 욕구를 느끼죠.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는 미국에서 계속 이질적인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건 미국이라는 장소가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타자화되어 있어서였어요. 불행했던 과거가 그에게 그런 습관을 만들어 준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안인 나와 화해를 해야 하는 것, 나를 납득시키고서야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나 자신을 끝없이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소통,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이것들이 다 공존의 가치를 갖게 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소설이 마지막에 존 포드를 만나서 배웠어요. 존 포드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립된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 사건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제를 등에 무겁게 업고 있지만 어느 날 받은 짧은 편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소외되었던 과거의 자신과의 긴 이별, 치유와 극복, 그리고 성장.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는 그 모든 순간의 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의 내용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한 번의 기회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